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의 간격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3, 4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틀 뒤인 18일 부스터샷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번에는 부동산 세금 공약을 놓고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완화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국토 보유세를 내세웠고,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주택자의 종부세부터 면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인 18일부터 일산대교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는 다시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운영사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기 직전 무료화를 결정했습니다. 화상으로 이뤄지는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첫 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미국 고위 당국자는 오늘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온다기보다 두 나라 경쟁이 충돌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20년 만에 다시 장악한 탈레반이 수도 카불 도심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탈레반은 미군이 급히 떠나면서 남기고 간 장갑차를 타고 미제 소총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헬기로 정찰 비행도 했습니다. 외신은 반군에서 정규군으로 변신하려는 탈레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의 간격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3, 4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효과가 시일이 지나면서 떨어지고 60대 이상은 물론 50대에서도 신규 감염자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추가 접종의 간격 단축을 질병관리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로 돌파 감염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고령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며 돌파 감염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단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틀 뒤인 18일 부스터샷 계획을 발표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비상 계획이 발동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중증 병상 가동률 같은 한 가지 지표만 가지고는 발동이 되지 않고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황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전주보다 22%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위중증 환자의 82%는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접종을 다 마친 지 6개월이 지난 60대 복지부 장관이 직접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고령층과 그리고 청소년 학생층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추가 접종을 맞으셔가지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지만 60대 이상의 2차 접종은 지난 8월부터 시작돼 이들이 추가로 백신을 맞으려면 원칙적으로는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6개월 간격이 기본이고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등의 경우는 5개월 간격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는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추가 접종 시기를 5개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다른 외국에서는 6개월 혹은 5개월 하고 있는데 정부 내에서는 그런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좀 기간도 단축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 장관은 접종 간격을 3개월에서 4개월까지로 단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된 50대에게도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목요일인 모레 부스터샷에 대한 최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세금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의 최대 현안이자 표심과도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 해법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내세우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요약하면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완화와 보유세 강화,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입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의 1.7% 정도뿐인 만큼 부자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혜택을 볼 본인을 위한 전형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일부 표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대신 양도세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달 중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부과 기준을 시세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실소유주가 많은 서민 중산층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에는 야당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여당은 양도 차익이 15억 원이 넘는 경우엔 세 부담을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엔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공제율을 낮추자는 겁니다. 서민과 중산층 부담은 더는 대신 부유층의 세 부담은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신설해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며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 봐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라고도 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한 여야와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이처럼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올해부터 종부세율도 인상됐기 때문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지난해보다 두세 배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한 채만 가진 종부세 대상자도 다주택자 정도는 아니지만 세금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본인이 종부세 대상인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2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는 24일이나 25일쯤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76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 명가량 늘 것으로 추산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뛴 영향이 큽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종부세율도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두세 배로 늘 수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에 한 채씩 두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종부세가 8,300만 원으로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집이 한 채인 사람 가운데는 원래 종부세 대상자였다가 빠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11억 원 초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11억 원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커집니다. 공시가 12억 3천만 원인 서울 마포 아파트를 예로 들면 지난해 31만 원에서 올해 6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보유기간 5년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내는 세금은 시뮬레이션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사이에선 불만이 큽니다. 애초 상위 1% 부동산 부자에 매기려고 만든 세금을 집값이 뛰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사람에게 매기는 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1%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아마 서울의 아파트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정부가 잘못해서 올린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왜 내가 져야 되는지. 종부세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요소수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조금이라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던 기름값은 거의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요소수와 기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화물차와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유류세를 20% 내렸지만 유가 보조금까지 덩달아 내려가면서 운전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년차 화물차 기사 강신인 씨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이 싸졌는데 실제로는 인하 전보다 더 많이 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은 내렸지만 느끼는 게 더 뺏기는 것 같죠. 뺏기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원인은 유류세가 내려가면서 유가 보조금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유가 보조금은 정부에서 기름값이 올라간 만큼 보조해주는 돈인데 유류세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가득 넣었을 때 기름값은 59만 9천 원으로 이나 전보다 3만 6천 원 적습니다. 이대로 보면 할인이 된 듯하지만 보조금이 빠지고 나면 말이 다릅니다. 유류세 인하 전엔 14만 원 정도 보조를 받았는데 지금 보조금은 9만 원대로 확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결제한 금액은 50만 1천 원, 전보다 오히려 7천 원 정도를 더 내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경유의 경우 유류세가 리터당 116원 내리는 사이 보조금도 최고 116원 줄었고 LPG의 경우도 리터당 40원 내리는 사이에 보조금은 37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유류세 인하분이 아직 기름값에 반영되지 않은 일반 주유소에 가면 보조금만 줄어서 인하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택시나 고속버스, 시내버스 등 영업용 차량에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을 많이 쓰는 화물차는 요소수 파동까지 겹쳐 여파가 큽니다. 차라리 운행을 않고 차를 세우는 게 낫다고 봐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이틀 뒤인 18일부터 일산대교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는 다시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하루 평균 7만 대의 차량이 오가고 있는데 적게는 600원, 많게는 2,400원까지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기 직전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결정했는데 운영사가 이 같은 결정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산대교가 무료화 20여일 만에 다시 유료화됩니다. 오는 18일 0시부터입니다. 법원은 어제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물을 수 없게 한 경기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통행료 징수를 못하게 해 운영사의 사업을 금지하는 건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을 어떤 한계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에 통행료를 받지 못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한 결재입니다. 당시 운영사 측이 불복하며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경기도는 본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통행료를 받지 못하도록 2차 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한 운영사 측이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측은 무료화는 교통기본권을 보장해 시민의 공익과 편의 확대를 위한 결단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측과 김포, 고양, 파주 시장들은 오늘 오전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운영사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풀리는 인프라 법안에 서명을 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제 잠시 뒤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화상으로 만납니다. 미국 측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면서 우려하는 바를 중국에 솔직하게 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백악관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800여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법안에 대한 서명식이 열린 겁니다. 이곳 백악관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푸는 인프라 스트럭처 법안에 서명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몇 시간 후 시진핑 주석과 화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차례 전화통화를 했지만 정식 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중국과 협력을 논의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The two leaders will discuss ways to responsibly manage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RC, as well as ways to work together where our interests align. 이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만남은 구체적인 결과물에 합의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이 통역을 거치며 몇 시간 동안 진행될 거라면서도 회담 의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솔직하게 전할 거라면서 불공정 경제 행위, 인권 유린, 대만에 대한 도발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외교 실책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던 바이든 대통령에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숙제로 놓였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미군 등이 남긴 장비들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는데요. 아프간을 장악한 직후였던 지난 9월보다 규모도 그렇고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식 군대의 모습을 갖추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입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탈레반 깃발이 꽂힌 장갑차 수십 대가 도심 도로 위를 줄지어 이동합니다. 시민들은 사진을 촬영하고 군 헬기는 정찰 비행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의 군사 퍼레이드 모습입니다. 퍼레이드에 동원된 무기들은 미국산 M117 장갑차와 러시아제 MI-17 헬기 등입니다. 군인들은 미국산 M4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철군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은 아프간 전 정부군의 붕괴 과정에서 탈레반이 습득한 무기들입니다. 미국 아프간 재건특별 감사관실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무기와 차량 등 280억 달러 상당의 국방 물품과 서비스를 아프간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말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탈레반은 이 무기들을 가지고 정규군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카리 파시우딘 탈레반 군사령관은 지난 9월 정규군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식 무기를 갖춘 반군의 모습에서 벗어나 틀을 갖춘 한 국가의 정식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현재 치안이 불안한 가운데 내전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탈레반으로서는 군 조직 정비와 병력 증강이 시급합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퍼레이드가 반군에서 정규군으로 변신하려는 탈레반의 상황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후속조치 사업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와 가족관계 실태조사, 위령시설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8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9천만 원을 지급하는 4.3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의당이 집 부자와 부동산 투기 세력을 대변하는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얄팍한 표 계산으로 부자 감세에 앞장서는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규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지난달에 조금 줄었는데요. 반년 만입니다. 전달 0.72%에서 지난달 0.71% 상승했습니다. 최근 거래가 늘고 있는 연립주택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가격이 2달 연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증시 호황 등으로 중소형 증권사들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B투자증권은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고 교보, 하이투자, 이베스트증권 등도 1,3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항공업계 불황 속에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분기 흑자를 냈는데 사상 최대 화물 매출 덕분입니다. 이 부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가 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여객 노선 전략으로도 시장 변화에 대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파키스탄 남부 도시 카라치에서 70대 한국인 사업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카라치에서 한국인이 피살된 것은 처음입니다. 현지 경찰이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전남 광양시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톤 화물차와 뒤따르던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화물차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아랫집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50대 부부와 20대 딸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문점 견학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서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엔군 사령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견학 재개 일정을 곧 우리나라와 조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충북보은법주사에서 성보박물관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법주사가 소장한 문화재 등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곳으로 내년 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이번에는 MTV 유럽 뮤직 어워즈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최우수 팝 아티스트상을 포함해서 4개 부문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대면 행사로 열렸지만 방탄소년단이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독도 경비 총책임자이기도 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독도에 갑니다. 올해부터 독도 경비대가 전원 일반 경찰로 바뀌었고 이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이 독도를 찾게 됐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중증 병상 가동률이 위드 코로나를 멈출 기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인데요. 오늘 수도권 주요 병원장 회의가 긴급 소집이 됐습니다. 병상 부족 우려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반환점을 둔 우리 축구대표팀이 이라크를 상대로 최종 예선 6차전에 나서는데요. 경기가 오늘 밤 12시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관중 없이 경기를 치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테러 사건이 잇따라 나고 있는 영국에서 경보 단계가 더 올라갔습니다. 병원 앞에 택시 안에서 폭발이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드 기자, 당시 CCTV를 보면 이 택시 기사가 더 큰 사고를 막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현지 시간 14일 리버풀 여성 병원 앞의 모습이 담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병원 앞에 택시 한 대가 도착하는데 곧 폭발이 일어납니다. 차에서 지금 나오는 사람이 바로 기사 데이비드 페리고요. 이 기사가 몸을 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승객인 32살 남성은 폭발로 사망했는데 영국 경찰은 이 남성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 테러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대 남성 4명을 체포했고요. 아직 동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날 이 병원 인근에서 우리 현충일에 해당하는 영국의 영령 기념일 행사가 있던 터라 그 연관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들은 택시기사가 차 문을 잠궈서 용의자가 내리지 못해 더 큰 사고를 피했다고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영국 총리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t does look as though the taxi driver in question did behave with incredible presence of mind and bravery, but I've got to say this is something that is an ongoing investigation. I think it would be. 더 정확한 상황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기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미얀마 소식도 있습니다. 군부에 붙잡혀서 중형을 선고받은 미국 언론인이 풀려났네요. 네, 미얀마 독립언론 미얀마 프론티어에서 일하던 데니 펜스터입니다. 미얀마를 떠나 현지 시간 15일 카타르 도하에 도착한 펜스터는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금됐지만 폭행을 당하거나 굶주리진 않았다며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펜스터는 2월에 쿠데타 이후에도 미얀마에서 활동하다 5월에 미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는데요. 최근에 선동 등의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펜스터의 석방을 위해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군부와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미얀마 군부 측 방송은 리처드슨 대사뿐 아니라 일본 측의 요청이 있었고 이들 나라와의 우위를 유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펜스터를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국적 언론인 6명이 유죄 선고를 받는 등 미얀마 언론은 여전히 군부 치하에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어린이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이 아시아계 캐릭터가 생겼는데 이 한국 이름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요? 네, 미국의 최장수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의 새 캐릭터 지영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로 7살입니다. 전자기타 연주와 스케이트보드 타기가 취미인데요. 올해 추수감사절 에피소드에 처음 등장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세서미 스트리트 유튜브 채널에 친구들과 함께 지영송을 부르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And joining us is our newest friend. She really rocks! Give it up for Ji-Young! Aw, thanks for the intro, everyone. I'm so excited to play with all my friends. Here we go! 하나, 둘, 셋, 넷. 1, 2, 3, 4. 네, 제작진은 최근에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문제가 지영이를 만든 배경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캐릭터를 통해 아이들이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현장 모습 보여드렸던 대로 철거 문제로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법원에 강제 집행이 6번째로 있었는데요. 또 무산이 됐습니다. 불까지 지르는 신도들의 격렬한 저항에 사고를 우려해서 법원이 결국 철수를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해도 뜨지 않은 깜깜한 새벽, 교회 길목에선 신도들의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안에 들어가려는 신도와 이를 막는 경찰 사이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공격 행위를 계속할 경우 검거하겠습니다. 이번엔 새끼를 찾아 나섭니다. 서서히 해가 뜨자 대치는 더욱 심해집니다. 집행을 하러 온 법원 직원을 향해 신도들이 소화기 분말을 마구 뿌리고 돌팔 매질이 이어지고 타이어까지 던집니다. 집행을 멈추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교회 철탑에 올라가거나 전봇대 꼭대기에서 위험천만하게 몸을 흔듭니다. 한 신도는 화염방사기로 건물에 불을 붙였습니다. 결국 소방서가 출동해 10분 만에 껐습니다. 아침 9시까지 5시간 넘게 이어진 충돌로 신도와 용역 직원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법원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전광훈 목사는 법원 집행을 계속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100번, 1000번, 10,000번 진입한다 해도 우리는 재탈환할 것이며 이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철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80억 원대 감정가를 내놨는데 교회에선 7배 수준인 56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재개발조합이 교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내 항소심까지 이겼지만 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의 강제 집행을 모두 6번 막았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신도 7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인 오전 9시 45분 화상으로 만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019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것으로 따지면 2년 5개월여 만에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하는 겁니다.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패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문제 등 첨예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 전문가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정상이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정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록 화상이긴 하지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1월에 취임을 했는데 네. 세계의 양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갈등만 계속 증폭이 되고 있고 뭔가 국제사회에 서로 양국 내부도 있습니다만은 미중이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 화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회담은 대면 회담이 아니고 화상 회담입니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의 위험성 때문인 것으로도 보이긴 하는데 시진핑 주석 지난해 1월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 한 번도 외국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콕 외교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회담도 대면으로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역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국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산적을 해 있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연내
회담을 하겠다고 그러고 사실 좀 당긴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12일 6중전회라고 하는 19기 6중전회라고 하는 데서 뭔가 이제 기본적인 그 자신 체제의 조치들을 취해놨기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네. 뭔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면을 하게 되면 직접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그동안 예를 들어 바이든 네. 입장에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 대면으로 하면 사실 뭐 여러 취재 기자들도 있고 쉽지 않잖아요. 물론 화상으로 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뭔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거리두기를 하면서 피하면서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구체적인 답이 안 나오더라도 만났다는 메시지를 미중 간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국제사회로 나선다 네.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뭔가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면 외교보다는 이런 화상 외교를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첸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두 정상은 미중 간의 책임감 있게 경쟁할 방안과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함께 일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뭐 그다지 큰 성과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은 아닌 것 같고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것 같은데 미국이나 중국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뭐 기대치를 당연히 낮출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 때리기를 심하게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인권과 가치 이런 문제를 걸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미국과 얘기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트럼프는 큰 소리로 중국을 나무랐다면 그 바이든은 아주 조직적으로 조곤조곤 나무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답변은 낮을 수밖에 없고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은 요구를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합의된 문서가 나온다거나 합의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행선만 달리다 말면은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기후협약이라든가 방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전되게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벗어난다거나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이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처한 현재의 정치적 상황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의 길을 열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지지율이 최저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도 최악이고 미국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정치 상황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육중전회를 통해서 역사 결의도 하고요. 뭐 소위 3연임 또는 그 이상과 이 집권이 연기될 수 있는 기초를 다져놓은 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나서게 된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중국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적 지지율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강력하게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된다. 이런 차원이 더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회담의 가장 큰 주제는 역시 미중 갈등의 최대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는 대만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대만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며칠 전에도 왕이와 미국 설리번도 마찬가지고 다 만나서 네. 얘기를 한 결과는 양안 문제에 대해서 이 미국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환시키는데 반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압박 정책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그 세계 연합 성명이 있었습니다. 수교 성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82년에 8.17 공보 이런 연합 성명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대만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미국이 양안의 현상을 깨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울 거고요. 이 블룸버그 통신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탈선 방지용 난간을 서로 만드는. 아하. 그러니까 레드라인이 있을 거 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을 관리를 해야 이게 소위 외부적으로 신냉전으로 비춰지고 하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합의를 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설전이 오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가 다루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네. 지금 많은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사실 미중 간의 합의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는 원론적인 차원의 뭐 평화 협력 이런 정도밖에 네. 안 될 것 같고요. 종전선언은 사실 중국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요. 북한도 종전선언을 해주게 되면 비핵화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설리번 외교안보 보좌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이 생각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순서와 조건, 시기가 다 네. 다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시한이 이번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뭐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오늘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천의 장애인 수영연맹 감독과 코치들이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나와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치진이 떠난 이후 피해 선수들이 그동안 겪어온 가혹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맞았어요. 잘랐어? 여기 구멍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부딪혀서? 부딪혀서 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어? 또 다른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맞고? 그렇게 맞고 그렇게 맞아요. 손으로 목뒤를 눌러서 문을 닫았어? 장애인 수영 선수들이 직접 밝힌 이야기입니다. 인천 장애인 수영 연맹 소속이던 감독과 코치 2명이 수년간 때리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잠수 상태로 몸이 눌려 수영장 물을 들이마셔야 했고 몸이 꽁꽁 묶인 한 선수는 움직이지 못해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 3월 감독과 코치들 모두 직을 내려놨는데 코치진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수들이 하나둘 입을 열면서 피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만뒀다고 니네들 안 가르치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실 거라고 했으니까 아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맞았어. 뭐 이게 보물 터지듯이 막.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속도가 느리다, 1대1 대결에서 졌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16명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10대에서 20대 장애인 수영 선수로 가장 어린 선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맞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맞았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맞은 도구들을 다 구석구석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오리발부터 시작해서 무슨 방망이부터 시작해서 맞은 도구가 수도 없어요. 피해자 모임 측은 코치진이 선수들에게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셨어? 그랬더니 7, 8명이 벽에 다 붙어. 그렇게 해서 엉덩이 맞았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모습을 볼 때. 2달여 수사 끝에 경찰은 감독과 코치진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감독과 코치진은 선수들을 폭행한 적이 없고 사랑으로 가르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전주 16도, 부산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수능일에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